축하합니다. 이설 씨. 이제 당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샴페인 잔을 부딪히는 소리 사이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기도 전에 차갑고 톡 쏘는 액체가 머리 위로 쏟아지는 걸 느꼈습니다. 샴페인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하객들이 건배를 외치며 마시던 한 병에 200만 원짜리 그 샴페인이요. 임신 7개월의 몸으로 하루 종일 써서 손님들을 맞이하느라 퉁퉁 부은 발목이 후들거렸습니다.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샴페인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고 비싼 실크 드레스는 순식간에 몸에 달라붙었습니다. 150명의 하객들 앞에서요. 우리 결혼 5주년 기념 파티, 제가 한 달 동안 밤을 새워가며 준비한 이 자리에서 말이죠. 태준아.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남편 강태준의 얼굴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차갑고 비릿하고 어딘가 승리감에 찬 미소였습니다. 마치 5년 동안 쓰고 있던 가면을 벗어던진 사람처럼요. 뭘 놀라? 이게 바로 내가 원하던 거잖아. 화려한 파티, 부러운 시선, 완벽한 가정. 태준이 텅 빈 샴페인 병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이설아, 넌 정말 몰랐어? 이 모든 게 연극이었다는 걸.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연극? 무슨 말을 하는 거죠? 저는 본능적으로 불룩한 배를 감쌌습니다. 아기가 제 불안을 느꼈는지 뱃속에서 작게 움직였습니다. 그때 군중 사이에서 한 여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유채린, 태준의 법무법인 동료 변호사. 아니, 제가 알기로는 그랬습니다. 그녀는 새빨간 드레스를 입고 태준의 팔짱을 끼며 제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5년이나 걸렸네요, 이설 씨. 혜성그룹 전략기획실 기밀문서 빼내는데요. 채린의 목소리는 놀랄 만큼 평온했습니다. 태준 오빠가 처음 당신한테 접근했을 때만 해도 6개월이면 될 줄 알았는데 당신이 생각보다 순진해서 시간이 좀 걸렸죠.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5년 전 그날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사랑 없이는 못 살아요, 오빠. 제가 큰오빠 진혁에게 소리쳤던 날. 23세 철없는 제가 재벌가 막내딸이라는 굴레를 벗어던지고 싶어서, 평범한 사랑을 하고 싶어서 아버지처럼 저를 키워주신 오빠의 뺨을 때렸던 그날이요. 오빤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 담긴 게 분노가 아니라 슬픔이었다는 걸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이설아. 태준이 제 턱을 잡아 올렸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사랑스럽게 느껴졌을 그 손길이 이제는 차갑게만 느껴졌습니다. 넌 참 쉬웠어. 혜성가 막내딸이라는 타이틀 없었으면 내가 너 같은 순진한 애랑 5년이나 살았겠니? 매일 밤 오빠들은 날 이해 못해라고. 징징대는 거 들어주는 게 얼마나 피곤했는지 알아?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속 어딘가가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아이도 참 불쌍하긴 해요. 채린이 제 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버림받은 신세니까. 아, 혹시 몰랐어요? 태준 오빠 고향에는 이미 7살짜리 아들이 있어요. 정말 귀여운 애예요. 우리 셋이서 지난주에 놀이동산도 다녀왔는데 그녀는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태준이 한 아이를 안고 웃고 있는 사진. 옆에는 채린이 환하게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넌 그냥 돈줄이었을 뿐이야, 이설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샴페인에 젖은 드레스가 차갑게 피부에 달라붙었고 하이힐이 벗겨져 나갔습니다. 주변에서 핸드폰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누군가는 웃었고 누군가는 수군거렸습니다.
저게 혜성그룹 막내딸이라며? 쯧쯧. 재벌집 애가 사랑에 눈이 멀더니. SNS에 올려야겠다. 대박 터지겠는걸? 150명의 사람들. 제가 한 명 한 명 정성껏 초대장을 쓰며 미소 지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저를 향해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었습니다. 단 한 명도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배를 감쌌습니다. 아기가 또 움직였습니다. 작고 여린 생명이 제 뱃속에서 발버둥 치는 게 느껴졌습니다. 미안해, 아가야. 엄마가 멍청했어. 자, 이제 계약은 끝났으니. 태준이 손뼉을 치며 밝게 웃었습니다. 다들 즐겁게 놀다 가세요. 음식은 다 혜성그룹 카드로 계산될 테니까요. 이설이가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배려겠죠?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누군가는 박수까지 쳤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천장의 샹들리에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떨어뜨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샴페인으로 범벅이 된 얼굴에 눈물까지 더해지는 게 싫었습니다. 5년 전 오빠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이 남자를 선택했던 제가 너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이설아, 그 남자 뭔가 수상해. 딱 6개월만 기다려봐. 내가 조사해 볼게. 둘째 오빠 도연이 제 손을 잡고 애원하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오빠는 날 믿지 않잖아. 오빠들은 평생 날 어린애 취급하면서 통제하려고만 해. 제가 소리쳤던 말들이 부메랑처럼 돌아왔습니다. 바닥은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제가 5년 동안 쌓아 올렸다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모래성이었다는 걸 저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너무 늦게요. 쾅! 펜트하우스의 거대한 입구문이 폭발하듯 열렸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경첩이 뜯어질 듯한 힘으로 밀려났습니다.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파티장이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샴페인에 젖어 흐려진 시야로 세 개의 거대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아니, 설마, 이설아. 낮고 무거운 목소리가 장내에 깔렸습니다. 그 목소리만으로도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큰오빠, 혜성그룹 회장 한진혁이었습니다. 오빠는 완벽하게 재단된 네이비 수트를 입고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둘째 오빠 한도현과 셋째 오빠 한서준이 따라왔습니다. 5년 만이었습니다. 5년 동안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던 제가 스스로 끊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형님들, 어떻게...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그렇게 당당하던 남자가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분명 이설이랑 절연하셨다고. 절연? 서준 오빠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는데? 셋째 오빠는 손에 들고 있던 태블릿을 태준의 발밑으로 던졌습니다. 화면에는 서류들이 빼곡히 떠 있었습니다. 공금횡령 내역, 이중장부, 해외 은닉계좌 명세서.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태준의 또 다른 얼굴들이었습니다. 강태준. 지난 5년간 내가 한 모든 거래, 만난 모든 사람, 심지어 어제 점심에 뭘 먹었는지까지 우리는 다 알고 있어. 서준 오빠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내가 우리 이설이한테 빼돌린 기밀 문서들도, 그걸로 벌어들인 돈도, 그 돈으로 산 고향집도 전부 다. 저는 멍하니 오빠들을 바라봤습니다. 5년 동안, 5년 내내 오빠들이 절 지켜보고 있었다고요? 왜? 제 입에서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왜 그동안 아무 말도 안 하신 거예요? 진혁 오빠가 제게로 다가왔습니다. 오빤 한 무릎을 꿇고 제 눈높이에 맞춰 앉았습니다. 그러곤 조심스럽게 제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습니다.
오빠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스스로 깨닫길 기다렸어. 오빠의 목소리는 제가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부드러웠습니다. 우리가 먼저 말했으면 넌 또 우리가 널 통제한다고 생각했을 거야. 그래서 참았어. 내가 이 쓰레기 같은 놈의 정체를 알아채고 우리한테 돌아올 때까지.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5년 동안 꾹꾹 눌러 담았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오빠, 미안해요. 오빠 뺨까지 때리고. 됐어. 이제 됐으니까. 진혁 오빠가 자신의 코트를 벗어 제 어깨에 걸쳐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처리할게. 그때 도연 오빠가 태준에게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둘째 오빠는 항상 과묵했지만 화가 났을 때만큼은 그 누구보다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오빠는 태준의 멱살을 한 손으로 움켜쥐고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커? 태준이 숨을 헐떡이며 발버둥 쳤습니다. 감히 누구 머리에 물을 부어? 도연 오빠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올라오는 것처럼 낮게 깔렸습니다. 내 동생 머리에 샴페인을 부어? 임신한 몸으로? 또 도연 형님, 살려주세요. 살려줘? 오빠가 피식 웃었습니다. 5년 전에 끝장냈어야 했는데 그때 이설이가 울면서 말렸거든. 오빠, 태준이는 좋은 사람이에요. 제발 건드리지 마세요. 그 애가 그렇게 빌길래 참았지. 도연 오빠는 태준을 벽에 내던졌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태준이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채린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유채린, 서준 오빠가 그녀를 불렀습니다. 변호사 자격 정지 처분 30분 전에 떨어졌어. 축하해. 그리고 강태준과의 공모 혐의로 지금 검찰에서 체포영장 청구 중이고. 채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뭘? 증거? 여기 다 있는데. 서준 오빠가 또 다른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너희 둘이 주고받은 메시지 전부. 이설이 멍청해서 좋아 죽겠어. 혜성그룹 기밀문서 또 빼냈어. 이설이 임신했대. 이제 진짜 꽁꽁 묶였네. 감동적이더라, 정말.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를 비웃던 사람들이 이제는 태준과 채린을 손가락질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진혁 오빠가 저를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제 다리가 후들거리자 오빤 제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괜찮아? 오빠가 물었습니다. 배가 아파요. 순간 오빠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서준 오빠가 즉시 전화를 꺼냈습니다. 삼성병원 산부인과 최고 의료진 지금 당장 펜트하우스로 보내. 헬기 띄워. 5분 안에. 오빠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이설아, 숨 쉬어. 천천히. 도연 오빠가 제 등을 쓸어주며 말했습니다. 아기 괜찮아. 우리가 지킬게. 저는 오빠들의 품에 파고들며 흐느꼈습니다. 5년 동안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무서웠는지, 오빠들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 절연한 거 아니었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진혁 오빤 제 이마에 입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바보야. 우리가 너를 어떻게 놔둬? 넌 우리 유일한 동생인데. 감시 카메라 27대, 전담 보안팀 12명, 실시간 위치 추적, 통화 내역 분석. 서준 오빠가 손가락을 꼽으며 말했습니다. 5년 내내 24시간 풀가동이었어. 이설아, 내가 새벽 3시에 편의점에서 초코우유 사 먹은 것도 우리는 다 알아. 그게. 저는 울다 말고 웃었습니다. 스토킹 아니에요? 가족이 가족 챙기는 게 스토킹이냐? 도연 오빠가 투덜거렸습니다.
그때 옥상에서 헬리콥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의료진이 도착한 것 같았습니다. 진혁 오빤 저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습니다. 태준, 유채린. 오빠가 그들을 향해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우리 이설이한테 한 짓 100배로 돌려받을 거야. 법정에서 보자. 태준은 바닥에 엎드려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5년 동안 제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던 남자가 오빠들 앞에서는 벌레만도 못한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빠의 품에 안긴 채로 펜트하우스를 빠져나가면서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150명의 하객들은 이제 스마트폰을 내리고 쑥덕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마 내일이면 혜성과 삼형제의 복수라는 제목으로 온 인터넷이 도배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오빠, 제가 작게 불렀습니다. 응? 5년 동안 외롭지 않으셨어요? 진혁 오빤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미치는 줄 알았어. 너 없는 저택이 얼마나 텅 빈지 알아? 내 방 그대로 놔뒀거든. 먼지 하나 안 쌓이게 매일 청소했어.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헬리콥터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의료진이 황급히 달려와 제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오빠들은 단 한순간도 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가 5년 전 뛰쳐나왔던 그곳으로. 하지만 이번엔 도망친 게 아니라 진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였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혜성그룹 본사 42층 전략기획본부장실 창가에 서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11월의 차가운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전략기획본부장 한희설이라고 새겨진 명패가 놓여 있었습니다. 5년 전 태준을 따라 나가면서 버렸던 그 자리. 아니, 그때보다 훨씬 더 높은 자리였습니다. 본부장님, 11시 이사회 회의 준비 완료됐습니다. 비서 김 과장이 노크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한 번 더 검토하고 내려갈게요. 저는 더 이상 이설이가 아니었습니다. 혜성그룹의 핵심 임원이었고 50명의 팀원을 이끄는 리더였습니다. 임신 막달의 몸으로도 일주일에 60시간을 일했고 오빠들과 함께 그룹의 미래, 전략을 설계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자 신문 스크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 법무법인 대표 강태준, 횡령사기 혐의로 징역 12년 확정, 공범 유채린, 변호사 자격 영구 박탈, 징역 7년. 저는 그 기사를 보며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슬프지도 기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당연한 결과였을 뿐이었습니다. 재판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서준 오빠가 준비한 증거들은 완벽했고 태준과 체리는 법정에서 서로를 고발하며 추하게 무너졌습니다. 이설 씨,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 정말 당신을 사랑했어요. 마지막 재판에서 태준이 울먹이며 매달렸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사랑이요? 당신이 아는 사랑의 정의가 그런 거였군요. 12년 동안 교도소에서 진짜 사랑이 뭔지 공부하세요. 판사의 망치가 내려쳤고 태준은 무너졌습니다. 그가 그토록 갖고 싶어 했던 혜성그룹은 손에 넣지도 못한 채 그는 감옥으로 갔습니다. 체리는 더 처참했습니다. 그녀가 믿었던 인맥들은 혜성가의 압력 앞에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명문대 출신 엘리트 변호사였던 그녀는 이제 정가자의 자격 박탈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연 오빠가 들어왔습니다. 이설아, 또 이래?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안정 취하래도.
오빠, 저 괜찮아요. 이사회 자료만 마무리하면. 아니, 오빠가 제 손에서 서류를 빼앗으며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집 가. 내가 회의는 대신할게. 오빠, 한이설 본부장님. 오빠가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상사 명령입니다. 아니면 강제로 업어갈까요? 저는 한숨을 쉬며 코트를 집어들었습니다. 오빠들은 제가 복귀한 후로도 여전히 과보호였습니다. 하지만 이젠 알았습니다. 그게 통제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걸요.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아기가 발로 차는 게 느껴졌습니다. 별아, 엄마 힘들게 하지 마.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별이 오빠들이 지어준 아기의 이름이었습니다. 우리 이설이처럼 빛나는 아이가 될 거야라고 진혁 오빠가 말했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서준 오빠였습니다. 이설아, 오늘 저녁 뭐 먹고 싶어? 내가 퇴근하고 사갈게. 오빠, 오늘 저녁 약속 있으시잖아요. 취소했어. 조카 보는 게 더 중요하지.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새 오빠 모두 요즘 일정을 조정해서 저와 저녁을 먹으려고 경쟁했습니다.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조카 태교에 목숨을 거는 모습이 우스꽝스러우면서도 감동적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진혁 오빠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아기 침대, 유모차, 장난감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오빠, 이게 다 뭐예요? 응, 애기용품. 부족한 것 같아서 더 주문했어. 오빠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오빠, 쌍둥이도 아니고 이게 무슨. 부족하면 안 되잖아. 우리 별이 최고로 좋은 거 써야지. 저는 한숨을 쉬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배에서 찌릿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이설아. 오빠가 달려왔습니다. 왜? 어디 아파? 배가 좀. 오빠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즉시 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도연아, 서준아, 지금 당장 집으로 와. 이설이가. 응, 병원 간다. 30분 후 저는 삼성병원 VIP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새 오빠가 침대 주변을 빙빙 돌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뭐래? 도연 오빠가 물었습니다. 진통이 시작됐대요. 오빠들 진짜 괜찮으니까 좀 앉아요. 어지러워. 괜찮긴 뭐가 괜찮아. 서준 오빠가 소리쳤습니다. 의료진 더 불러야 하는 거 아니야? 최고 산부인과 의사 다 모이라고 했어? 오빠, 제가 출산하는 거지 수술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오빠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진혁 오빤 복도를 서성이며 계속 전화를 받고 있었고, 도연 오빤 제 손을 꼭 쥐고 있었고, 서준 오빤 의료진에게 계속 질문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밤 11시 47분. 으아앙. 우렁찬 울음소리가 분만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땀범벅이 된 채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온몸이 녹초가 됐지만 이상하게도 힘이 솟았습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딸입니다. 간호사가 아기를 제 품에 안겨줬습니다. 작고 빨갛고 쭈글쭈글한 아기. 제 딸, 별이었습니다. 안녕, 별아. 저는 눈물을 흘리며 아기에게 속삭였습니다. 엄마야. 분만실 밖에서는 3명의 거물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형님, 우리 조카 봤어요? 완전 이설이 닮았어요. 서준 오빠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손가락 5개 맞지? 발가락도? 도연 오빠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진혁 오빤 아무 말 없이 유리창 너머로 아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빠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1시간 후 저는 회복실로 옮겨졌습니다. 오빠들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이설아. 진혁 오빠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수고했어. 오빠.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별이 보고 싶어요. 간호사가 아기를 데려왔습니다. 진혁 오빠가 처음으로 별이를 안았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을 이끄는 사람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별아. 오빠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큰 외삼촌이야.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게 해줄게. 누구도 감히 너한테 손가락 하나 못 대게. 도연 오빠와 서준 오빠도 차례로 별이를 안았습니다. 3명의 무시무시한 재벌가 후계자들이 3kg짜리 아기 앞에서는 그저 바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설아. 서준 오빠가 물었습니다. 별이 주민등록은 우리 집 본적으로 올릴 거지? 당연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별이는 혜성가 막내예요. 좋아. 진혁 오빠가 선언했습니다. 별이 이름으로 신탁 설정할게. 지분 5%. 오빠. 제가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5%면 3조 정도 되겠네. 오빠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별이가 20살 되면 10조는 되겠지. 우리 조카 용돈치고 적당한 것 같은데?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5년 전 태준이 그토록 빼앗으려 했던 혜성그룹의 지분을 오빠들은 이렇게 쉽게 제 딸에게 주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유리창에 부딪혀 녹았다가 다시 쌓였습니다. 오빠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5년 전에 제가 했던 말, 진심으로 사과할게요. 오빠들이 절 통제한 게 아니라 지켜주신 거였는데, 전 그걸 몰랐어요. 됐어. 진혁 오빠가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5년이 있었으니까 지금의 내가 있는 거야. 넌 이제 우리가 지켜줘야 할 어린 동생이 아니라 별이를 지킬 수 있는 강한 엄마가 됐어. 하지만 도연 오빠가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우리 막내 동생이긴 해. 그건 평생 안 바뀌어. 저는 오빠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감사함의 눈물이었습니다. 진정한 독립은 가족을 버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든든한 뿌리 위에서 제 꽃을 피우는 것, 그리고 그 꽃에서 별이라는 새로운 씨앗을 키워내는 것이었습니다. 별이가 제 손가락을 꼭 쥐었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별아, 엄마가 약속할게. 저는 아기에게 속삭였습니다. 넌 엄마처럼 바보 같은 선택은 안 하게 해줄게. 진짜 사랑이 뭔지, 진짜 가족이 뭔지 제대로 가르쳐 줄게.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새하얀 눈이 서울 시내를 뒤덮으며 모든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지워나갔습니다. 저의 새로운 시작, 별이의 첫 시작, 혜성가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